이제는 이제 105페이지 보시면은 제3절 그 부동산 개발론이 그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개발론이 나오는데 그 개발이 이제 보통 두 문제가 기본으로 출제를 합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배경은 개발에는 이제 이론이 있어요. 개발업자들이 그냥 막 개발하지 않겠죠. 개발에 대한 이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발 유형들이 있어요. 다양한 분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 따로 유형 따로 하면은 두 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27회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이론과 유형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한 문제가 남았고요. 그리고 그 또 한 문제는 이제 여러분 2차 과목 중에 도시 정비 사업법인가 그런 거 있나요? 아우 참 거기서 나와버려 가지고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도시환경 정비사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2차를 같이 하시면은 많이 맞히게 되는 파트입니다. 이제 근데 뭐 그런 케이스는 뭐 드물고, 그래서 우리는 이론과 이제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위주로, 그리고 각 파트마다 이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책의 목차가 좀 뒤죽박죽 돼가지고 좀 이 파트는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순서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 개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논하다 보면은 거기 개발의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뭐 개념이라는 건데 정의가 뭐라고 설명돼요. 인간에게 필요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설명되는데 키워드는 뭐냐면은 앞에 거 다 생략하시고 그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 있죠. 그것이 개발에 대한 압축된 이제 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이, 아유, 너무 높아. 목차를 잡아보면은 그 개발이란 말은 이제 토지를 앞에는 뭐 붙이기 나름이고요. 개량하는 활동,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토지를 개량하는 것이고, 이제 개량을 하면은 토지의 성질이 바뀌어요. 책에 보면 밑에 협의 광의로 되어 있는데 전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는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이제 토지를 개량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개발업과 관계되는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도 부동산 개발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줬고, 이제 기본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기본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파트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법률상에 규정된 내용도 결국 요겁니다. 근데 이제 그 법률상 규정은 굉장히 개념이 길어요. 근데 긴 거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토지를 개량하는 겁니다. 근데 개량하는 내용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토지를 개량하는 것은 조성이한 개량이 있어요. 조성이한 개량은 이제 토지 자체의 성질을 바꾸는 걸 말하죠. 토지 자체 성질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건축이한 개량이 있습니다. 건물 지으면 또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건축이한 개량은 이제 공간 창조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거의 뭐 시험에는 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법률상 규정이 약간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입문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무시하고, 개발이 뭐예요? 그러면 토지 개량하는 겁니다. 조성이한 개량과 건축이한 개량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개량 활동, 이것이 부동산 개발이에요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신개발을 한다 그러면 조성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미 조성된 땅에다가 건물이 지어진 거를 다시 건물 없애버리고 건물만 다시 건축 활동만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거 잠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거의 이제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먼저 보면은 6번에 그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이제 주체가 잠깐 나옵니다. 이건 의의해놓고 이게 개념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 주체도 뭐 시험에 자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과 관계에 약간의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체는 뭐 제대로 되어 있는데 주체는 이제 공적 주체가 있고요.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 그래요. 근데 공인 누가 있는지는 아시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 등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개발론에서 이제 공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을 공용개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목적은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적 주체에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사적 주체가 있겠죠. 사적 주체는 제2섹타라 그래요. 사적 주체는 이제 개인하면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조합이 있어요. 조합은 이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그 순수 민간 기업입니다. 기업만 쓸게요. 순수 민간 기업은 그 본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이 1섹타고요. 사가 2섹타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이제 이걸 구분하는 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하고 사가 이루어진 게 있죠. 공하고 사가 이루어지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제3섹타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공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을 공영 개발 그러고, 사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을 민간 개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공하고 사가 합쳐지는 이걸 민간 합동 개발이라 그랬을 때, 제3섹터의 부동산 개발할 때는 주로 사적 주체는 이제 자금이라든지 그 어떤 노하우를,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 비해서 공적 주체는 행정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체가 구분이 돼요. 뭔데요? 그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1섹타, 2섹타가 누군지를 좀 확인하는 게 약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과 연관되면은 이 공적 주체에 한 부동산 개발을 이제 공영 개발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주로 정책론에서 나옵니다.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정책이란 거를 한 아슬한 추억이 있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게 이제 역급의 세월 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눴었죠? 개입하는 방법. 직접 개입 방법하고 간접 개입 방법 했었죠. 그럼 이제 공영 개발 있죠. 직접이요, 간접이요? 직접 개입 방법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론에 보면은 이게 수험서마다 좀 다른데, 지금 제가 쓴 이제 수험서에는 공영 개발을 정책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책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거기에 그 공영 개발하고 환지 개발을 비교하는 이제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사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은 민간 개발이고요. 이제 민간 개발은 부동산 개발론에서 나오고, 민간 개발 중에 정말로 많이 출제되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의의상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잠깐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책을 넘겨 보시면서 109페이지 보시면은 그 개발에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인데 뭐 월포드라는 사람이 했다는 건데, 일본은 7단계가 있죠. 7단계가 있고, 밑에 이제 형태라서 뭐 시라가와 이치로라고 한 사람이 그 이름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일본 걸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요. 그래서 잠깐 지문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무시하시고, 우리는 이제 7단계만 해도 벅차 죽겠어요. 이제 일본 사람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뭐냐면 개발 절차야. 우리는 국가고시에서는 이제 7단계로 나누는 걸 이제 언급을 하죠. 이 절차상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 명칭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써드린 명칭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절차는 구상 단계죠.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한번 해볼까? 이 사업이 어떨까? 뭐 한번 무슨 사업을 해볼까? 고민하는 단계, 이 구상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이디어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차니까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26회 때는요, 박스에다가 이 순서를 집어넣고 순서가 이제 제대로 잘 나열된 거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찾도록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이제 올해는 당연히 안 나왔고요. 내년도도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근데 이제 절차상에서 몇 가지는 지문으로 시험에 언급을 하더라고요. 우선은 구상 단계는 절차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구상한 것이 그 타당성이 있는지를 그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할 때,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의 그 예상 비용과 예상 수입을 토대로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 이거를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라 그래요. 책에는 전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이 우리나라의 모 수험소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근데 시험 문제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로 나옵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땅을 매입하기 전에 그 예상 수익과
예상 주치를 토대로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때문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키워드가 이 계략적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계략적인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개발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제 의사결정하는 단계다라고 보시고, 요거는 이제 시험 지문으로 가끔 등장합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하는 건데 예비적으로 하는 타당성 분석 단계고요. 여기서 사인이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구매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부지 구매 단계. 그리고 이제 땅을 매입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건물을 이제 짓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토지야 그 땅을 이제 매입한 다음에 안 맞는다 그러면 팔아버리면 되는데,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짓기 전에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타당성 분석 단계예요. 타당성 분석 단계. 이 타당성 분석 단계는 최종 선택하기죠. 여기서 최종 결정하는데,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의 목적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짓기 위한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있죠. 외부 투자자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부 투자자들이 설득당했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이 개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뜻이죠. 이때 외부 투자자는 주로 누굴까요? 1번 은행, 2번 김덕기. 누굴까요? 그쵸. 저한테 아무리 와서 타당성 있는 거 설명해봤자 좋네요. 그럼 어떡하죠? 전 13만 원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괜히 와서 시간만 버렸네. 그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외부 투자자들은 이제 금융기관을 말하죠. 돈을 조달해주는. 그래서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사인이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가 있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돈을 마련하는 단계, 금융 단계가 이제 등장하고요. 돈을 마련했으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져야 되죠? 건설 단계가 이제 들어갑니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건설 단계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7번째 단계가 이제 그 마케팅 단계죠. 마케팅 단계는 이제 분양을 위한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요. 개발업자니까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 임대를 위한 마케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것은 이 마케팅을 언제부터 하냐는 거야. 개발 초기부터 한다는 거야. 개발 중간부터, 개발이 완성된 다음부터. 그렇죠. 우리 시험 일관된 방향으로 초기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될 때는 다 팔려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 짓고 나서 이때부터 마케팅 알리는 수단 하면은 안 좋다는 뜻이죠. 초기부터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적인 내용이 이제 지문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순서대로 이제 물어본 걸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절차죠. 그래서 구외부타 근검마라 그러죠. 구외부타 근검마, 구외부타 근검마, 근검마, 구외부타 근검마. 근검마, 구애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때 이게 다 이 개발 이론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다 섞어서 오지선다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적인 내용 안에 있는 거를 지문으로 하나 들어보내자라고 할 때 다 내지는 않고요. 두 번째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논리와 타당성 분석에 대한 논리하고 마지막 마케팅 논리 있죠. 요 정도만 지문으로 나옵니다. 다른 것은 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금융 단계는 어차피 금융에서 디테일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애부터 근검마란 말을 알아두시고, 여기 두 번째 예비적 타당성하고 네 번째 타당성 분석은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는 그 외부 투자자들 설득하는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정치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략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계략이란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네 번째하고 두 번째 타당성 분석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 중에 하나는 개발 사업도 위험해요, 안전해요? 대빵 위험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책이 위험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112페이지. 약간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흐름이 책이 유형과 이론이 막 섞여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 개발에 이제 그럼 개발업자들이 고려되는 위험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고려할 때 많은 실무적인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논하다 보면 많은 위험적인 요소를 나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국가고시에서는요, 그 위험적인 측면에 대해서 거의 통일을 시켰어요. 지금 112페이지 하는 겁니다. 위험에 대해서는. 그 위험이 무슨 뜻이에요? 위험이란?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렇게. 야, 역시 위험은 잘 아시네. 위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하시죠. 그리고 위험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세 군데가 있어요. 투자, 금융, 개발입니다. 그럼 세 군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위험의 개념하고 일맥상통해요. 그 위험이라는 것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투자론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이라는 의사결정의 주체의 지분 입장이 논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를 기존의 부동산 사서 고민하는 거니까 그것이 뭐죠? 이제 사업상 위험, 투자론에서 무슨 위험? 금융상 위험, 법률상 위험, 유동성 위험, 그리고 인플레 위험.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다 하시는 무슨 맛이 있겠어? 그리고 그렇게 논하고 이제 거기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논하지만은 두 번째는 금융론에서도 논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빌려주면 걱정되는 게 저 사람이 이제 안 갚을까 봐 걱정되고, 못 갚는 거죠. 못 갚을까 봐 걱정되고, 미리 갚을까 봐 걱정되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위험, 은행 입장 논하는 조기 상환형 이런 걸 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발업자들은 기대되는 것은 이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또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발사를 진행할 때 기대되는 것은 성공을 기대하죠. 근데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돼? 실패로 실현될까봐 걱정이 되죠. 그럼 개발업자들은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고려되는 다양한 위험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고시가 천만다행히 30년이 넘은 시험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특정 개인이 주장하는 위험들을 다 생략하고 그 보편 타당한 위험의 종류로 정형화됐어요. 그게 세 가지의 위험이죠. 법률상 위험이 있어요. 법률적 위험. 법적인 위험이라는 개념은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다만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말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싱거웠나 봐, 출제위원이. 그래서 법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을 논할 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법률적인 상황이지만은 그 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기출문제분 이거 접하실 겁니다.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제 토지용 규제상.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사법이에요. 소유권 관계는 무슨 법에서 공부하시죠, 지금? 민법에서 하시죠. 민법이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측면이고 토지용 규제는 어디서 공부하세요? 공법에서 하시죠. 공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제 위험이라는 것은 토지용 규제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그리고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는 사법적인 측면 관련되는 법적인 불확실성. 요거를 이제 그 다루는 것이 뭐다? 법적인 위험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쵸? 사법과 공법을 바꿨어요. 토지용 규제를 사법, 소유권 관계를 공법. 근데 이걸 일부러 공부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일부러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일찍 하시는 분들은 왜? 민법 완벽하실 거잖아. 공법도 완벽해지실 거잖아. 언제? 10월 28일 날. 그쵸? 내년도 10월 28일 날. 그러니까 그때 완벽해지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거야. 이렇게 토지용 규제인데 이거를 민법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논점은 뭐냐면은 그래 이제 법적인 위험이 이제 개념이 이렇게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개발업자들은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위험들을 최소화하게 한 조치를 취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연결시켜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다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다루더라고요. 이미 이용계획이 있죠? 요거는 올해도 나와 있어요. 올해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이제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이제 시장 위험이야. 시장 위험은 책에 있는 거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 이제 뭐라고 설명된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른 데서 논할 사항입니다. 그럼 시장 위험이 사실상 개발업자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돼?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에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누구한테 가져다 주는 위험? 개발업자한테 가져다 주는 위험을 말합니다. 요거와 관계돼서 이제 기본서 나온 걸 보고 조금 더 첨가할 사항이 있겠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개발업자들은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게 한 조치를 취하겠죠. 이 조치, 그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게 한 조치가 뭐가 있을까 할 때, 그 초기에 매각 임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미리 팔아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마케팅 절차도 개발 초기부터 진행해야 돼요. 선분양한다는 뜻이죠. 미리 팔아버리면은, 미리 임대해버리면은 시장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개발업자가 소비자, 매수자한테 시장 위험을 전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리 팔아버려서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지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법적인 위험과 특히 시장 위험에 대해서 시험 지문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에서.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지문을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낸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개발업자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땅을 샀대. 이건 무슨 위험을 이제 간과한 결과일까요? 시장 위험 아니면 법적인 위험? 그렇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땅을 산 거죠. 사기당한 거죠. 개발업자가 아마추어인가 봐. 개발업자 얼마나 이제 그 따지는 사람인데요. 우리 공법교수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았어야 되는데 공법교수님 머릿속에 우리나라 전 국토가 다 들어가 있죠. 아, 그거 신기해 죽겠어. 어떻게 그런 걸 하는지. 저는 이제 제가 사는 동네도 몰라 죽겠어요. 마트 가는데도 내비 찍고 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전국토에 다 들어가 있으니 세상에. 어쨌든 이제 그 군사적 보호구역은 그래서 공법 시간에 다루는 용도 체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법적 측면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법률적 위험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지금 오픈북이에요. X지 X. 이용계획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경계선을 적어드릴게요, 제가. 이 확정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무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해야 돼요?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지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엇박자로 나오는 겁니다. 뭐 디테일하게 실무적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비용상의 위험이죠. 이 비용상의 위험은 뭐 잘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할 때 개발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갈 비용과 나올 편익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총 공사비를 추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되면서, 그러니까 예상한 기간보다 늘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겠죠. 뭐 금융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막 늘어나가지고 비용 증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이 무슨 위험이다? 비용상의 위험이에요. 이건 뭐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럼 개발업자들은 이제 비용상의 위험이 이런 게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모색하냐? 개발업자가 시공사하고 이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비를 정해놓고 외주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한 번도 낸 적은 없지만은 뭐 어려운 말로 우리 굳이 수험소 명칭 쓴다 그러면은 최대 가격, 이건 책에도 있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전부 다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지 어떤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윤과 이게 비례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역은 벌써 땅값이 비싸.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비를 정해놓고 외주 주면은 이게 이제 시공사도 선수다 보니까 여보세요? 공사비가 이제 늘어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부실 공사될 우려가 있어요. 여보세요? 금요일마다 그러네? 어제도 그랬어요? 아, 이게 무선 마이크가 단점이. 여보세요? 잘 얘기했어요. 이렇게 최대가격 보증계약 이렇게 등등등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위험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법 12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법 10인데 저거는 이제 절차는 구애부터 근검하고요. 개발 절차 이거는 법 12 그럽니다. 뭐 다른 위험은 뭐 시험에 낸 적도 없기 때문에 개발 위험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개발 뭐 자세하게 하시지 마시고 개발이라는 부분이 이제 뭐 어떤 부분을 공부하는구나라고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개발 이론에 이제 에이스가 나옵니다. 개발 이론의 에이스인데 우리 책이 그 110페이지에 보는 내용이에요. 1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에 내용 중에 이거 다 삭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거기 3번에 시장 분석이 구성 요소라 해서 표가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거 옛날식 분류 체계입니다. 이거 다 지워주세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안에는 이제 그 설명은 저기 일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3번에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라 그래서 시장 분석은 지역 경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돼 있죠. 그 말이고, 그 밑에 4번에 경제성 분석이라 해놓고 양가를 1번 보면은 경제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부터 이제 적어드릴, 제가 판서해드릴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시험은 제가 적어드릴 내용을 하고요. 다만 이제 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이거를 이제 각 단계마다 중요하다고 보는 목차를 제가 키워드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개발업자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타당성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절차장에 보면 네 번째 타당성 분석 있죠. 요거를 디테일하게 분류하는 겁니다. 요건 네 번째 절차를. 그래서 개발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너무 길죠. 지금 그래서 부동산 타당성 너무 길어서 이거를 부동산 분석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분석. 이 부동산 이제 분석 절차가 나오고 올해도 요 지문이 있죠.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이 절차가 그 10년 전에 주변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할 정도입니다. 아주 그냥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제 내용인데요. 이게 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글씨 그대로 제세면은 첫 번째가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지역 경제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 분석에 대한 논리는 개발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금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니까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개발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평택 지역에다가 한번 개발 사업을 해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은 개발 지역이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대상 지역이 평택 지역에서 한번 해볼까? 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무슨 개발 사업을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모든 개발 사업은 항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뭘 수집해야 돼?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그럼 이제 대상 지역은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진 대상 지역에서 무슨 개발 사업 할지에 대한 그걸 결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단계가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시장에 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수집하는 단계가 지역 경제 분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택 지역이라 그러면은 개발업자는 평택 지역에
인구수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편의 근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별, 연령대, 주거 보유 현황, 주거 점유 형태, 그리고 이제 주변 도시까지 도로교통망 상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료가 수집이 됐겠죠. 빅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나오죠. 그 다음 단계가 시장 분석 단계가 나옵니다. 시장 분석 단계에서는 하는 일이 그럼 여기서 수집한 자료 가지고 이제 대상지역은 정해졌잖아요. 대상지역이 정해져서 이 평택 지역에서는 이 개발 사업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이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뭘로 바뀌냐? 그럼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특정 부동산으로 바뀌어요. 해부 조사해 보니까 평택은 아파트 사업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라는 특정 부동산 사업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단계가 뭐죠? 이게 시장 분석이야. 다만 아파트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얼마가 분양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단계입니다. 다만 그 분류를 해놓는 거야.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상황을 이제 분류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수요층을 세분하고 공급 부동산을 차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지금 안 적어드릴게요. 책이 없어가지고. 다만 이제 그 조사해 보니까 평택 지역의 소득 수준 가지고 만약에 따진다 그랬더니 소득 수준 가지고 상중하로 이렇게 몇 프로가 나눠지더라. 그에 맞춰서 평수도 대형 평수, 중형 평수, 소형 평수로 분류해 놓는 단계가 뭐죠? 이게 시장 분석에 대한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동산이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시장 분석이야. 그럼 이제 분류만 해놨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럼 차별화된 공급 부동산을 그 세분화된 수요층한테 공급을 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가 분양이 되고 몇 퍼센트가 임대될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단계가 뭘까요? 세 번째 단계인 시장성 분석 단계예요. 시장성 올해가 요게 나왔던 거죠. 시장성 분석 단계는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시장에 공급했을 때 세분화된 수요층으로부터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야.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까지가 전반부 단계예요. 이 구체적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 단계는 시장성 분석 단계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 없지만 안 적어드리지만은 흡수율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 몇 퍼센트가 분양이 되고 임대될 것인가를 흡수 기간 동안에 분석하는 거. 어쨌든 이 키워드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몇 프로 분양이 됐다. 그 분양률이 본인의 최종 관심은 아니죠. 최종 관심은 뭘까요? 그 분양률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얼마의 금전적인 돈으로 환산된 이득을 가져야 되는, 결국 이게 관심이죠. 모든 게 돈으로 와야 돼요. 그 네 번째 단계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장성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치가 나한테 금전적인 면에서 얼마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타당성 분석 단계가 나옵니다. 이 타당성 분석 단계 처음 등장하는 게 수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 개발 사업의 수익성 또는 이윤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단계가 무슨 단계? 타당성 분석이야. 이렇게 키워드만 잡아볼게. 이걸 돈으로 환산해요. 수익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전 단계에서 나왔던 수익성이 본인의 이제 무슨 수익? 개발업자도 뭘 가지고 있을까요? 상상. 본인 투입해야 되니까 1번 요구 수익률, 2번 요구 수익률, 3번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지. 그럼 타당성 분석에 나온 수익 결과가 이 본인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는지 만족시키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개발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를 최종 판단하는 단계에 있겠죠. 그 단계가 투자 분석입니다. 투자 분석 단계를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가 더 첨가를 해드려야 되지만은 우선 각 단계마다 키워드가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론 문제 핵심이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 분석 단계에서의 이제 절차적인 내용이죠. 순서만이라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 유명한 GCC 타투예요. 그 유명한 GCC 타투.
G2 이렇게 됩니다. G2 순서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부동산 분석 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하시 이런 식으로 G2, G2 이렇게 G2. 개발 이론은 별거 없어요. 개발 절차, 부동산 개발 절차는 구외부터 근검마, 개발 위험은 법시,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분석은 G2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정답은 시시타에서 나와요. 시시타에서 이제 정답 체크가 나오고 지문도 집중적으로 시장 분석, 시장성, 타당성이라는 시시타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맞출 수가 있는데 글씨만 현혹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몇 개를 더 시시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두세 개 지문을 더 첨가시켜 드리면은 시험장에서 나오는 지문이 100%가 완성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발 이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론 따로 그 유형 따로 낸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개발 개념 있죠. 개념이 지문 1번을 차지할 것이고 정답은 아닐 것이고 절차적인 내용이 하나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위험적인 면이 지문 하나 나올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분석 G2에서 지문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의 이제 오지선다가 딱 완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올해도 이제 유형하고 막 섞어서 나왔을 때 위험, 법적인 위험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성 분석 개념이 나왔었죠. 두 가지 지문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지선다 낼 때 이제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어쨌든 이제 이게 개발 이론적인 측면은 뭐 책이 순서대로 안 돼 있어서 굳이 이제 순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걸 머릿속에 딱 이제 먹차만이라도 꽤 맞춰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개발의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인데 그 유형 중에 사실상 시험 문제가 이제 독보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있네요. 106페이지 보면은 거기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돼 가지고 거기 신개발은 보지 마세요. 별 필요 없고 이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개발 유형. 이거 지우도록 하겠어요, 이제는. 지우도 되죠? 구에부터 근검마. 이렇게 지우면 같이 지워져. 쫙 지워져가지고 저기 뭐가 있었지?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시험 때까지 한 100만 번 말씀드릴 거니까 뭐 100만 번 들었는데 못 들으시겠어. 이게 그 재개발에 대해서 뭐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복 재개 개량제 중시된다. 이건 옛날 지문이고요. 이제 이것이 그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스타일로 냅니다. 이게 이제 이건 시행 방법에 따른 재개발이에요. 이게 개발 유형 중에 이제는 이제 지금 목차가 3번이고요. 개발 유형 중에 재개발을 만약에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학개론 수준에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재개발을 이제 시행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고 여기다가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시정비사업법인가? 거기서 나왔던 6개의 이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첨가하시면 돼요.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도시환경, 주거 관리, 뭐 정비, 뭐 나름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재개발에 대한 건 많이 내지는 않는데 뭐 보존 재개발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복 재개발이 있죠.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철거 재개발이 있어요. 보수 개철입니다. 보수 개철 이거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는 시행 방법에 따라 재개발을 분류했을 때 적극성의 정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가장 소극적인 것이 보존 재개발이고 가장 적극적인 것이 뭐죠? 개량 재개발 아니 철거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답은 거의 수복하고 개량에서 나와요. 수복하고 개량. 근데 이제 키워드가 있어.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하는 이유는 좋은 거를 재개발할 필요는 없죠. 뭔가 시설 등이 뭐 지역 등이 노후되고 불량됐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존 재개발은 말 그대로 노후되고 불량되기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활동이죠. 그러니까 관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수복 재개발할 때는 노후 전체는 그대로야. 근데 일부분이 노후되고 불량됐어요. 요것만 아시면 되죠. 노후되고 불량된 요인만을 제거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무슨 재개발? 수복 재개발이다 합니다. 뭔가 시설이 안 좋은 거를 다시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되고 불량을 제거하고 그것만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리는 거를 우리가 수복 재개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 상태로 되돌렸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적극적인 것이 개량 재개발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본래 기능대로 다시 복구하려다 보니까 이게 복구된 그 시설이 현재 도시 기능하고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됐어요. 그럼 좀 더 적극적인 재개발이 일어나는데 그게 개량 재개발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개량 재개발은 이제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기존 확장, 그리고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의 첨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되는 게 개량 재개발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예인들이 데뷔하고 나서 한참 후에 잠깐 공백기 있다가 등장하면은 얼굴이 바뀌어서 나오죠. 그게 무슨 재개발이야? 철거 재개발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개량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어떤 분은 뭐 전면 재개발인 철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뭐 주름이 져가지고 주름을 피는 거 무슨 재개발이에요? 그럼 수복 재개발이지. 원래 피부가 탱탱했는데 어차피 이제 노후도가 진행이 되면은 이게 이제 조금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무슨 주사 맞아가지고 다시 피는 거 있죠. 깨끗해지는 거. 그런 것은 다 무슨 재개발이다? 수복 재개발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재개발만 하면은 합격하실까요? 아니, 철거가 아니야. 철거가 아니라 수복만 하시면 돼. 예, 잊어버린 거를 다시 회복하고, 잊어버린 거를 다시 회복하고, 이러시면은 이제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철거까지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등등등. 그래서 보수개철, 보수개철, 보수개철. 근데 어차피 이제 수복하고 개량으로 단독 문제는 안 낼 거니까 이제 지문으로만 이런 것이구나라고 수복과 개량만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를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는 것은 무슨 재개발일까요? 그건 개량 재개발이죠. 그런 부분들이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빈도가 높은 건 아니고. 그 3번에 이제 3번이 문제인데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이 있죠.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두 가지를 내놓을 텐데 이게 책마다 좀 달라요. 이거를 공법 시간에 정책론에서 분류한 설명한 책도 있고 개발론에 설명한 책도 있는데 두 군데에서 다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 환지 방식하고 이 수용 방식, 매수 방식을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어디서 공부하세요? 공법 시간에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공법 하시 거기서는 수용 방식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해서 공법을 하시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나왔을 때도 그 공법 내용이 나온 겁니다. 요 파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법을 하시고 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매수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 어떤 이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어떤 게 먼저 나와서 그 다음 단계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표로서 정리해 드릴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드리면은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아요. 공법 체계도가 먼저 들어가시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참고는 역사적으로 환지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매수 방식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발 이론의 핵심이 GCC 타투예요. 개발 이론의 핵심. 그러면 이제 개발 유형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른쪽에 107페이지 보면은 민간 개발 방식이 있어요. 그 책에는 비공용 개발 이렇게 돼 있죠.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밑에도 의회 민간에 의한 토지 개발이 있잖아요. 근데 책이 조금 이상한데 구분이라는 말이 돼 있어요. 구분해 보면은 뭐 등가 규환 컨소시엄 토지 신탁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또 구분이 또 나왔는데 밑에 또 자체 개발, 지주 공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으로 분류하지 마시고 제가 적어드린 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적어드린 대로 이제 이 민간계약 방식 그럼 어떻게 이제 목차를 잡아야 될 것인지를 간략한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민간계약 방식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민간개발 방식. 민간개발 방식에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가 자체개발 방식이 있어요. 밑에 나오는 자체개발 사업이야. 자체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혼자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토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건물을 줘야 되잖아. 건물 짓기 위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자금은 누가 조달해요?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개발업자가 되는 거예요. 시공도 누가 해요?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하고 그 임대 분양도 본인이 하고요. 그리고 이익도 본인이 다 갖고요. 그리고 쫄딱 망하는 것도 본인이 다 망하고요.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이죠. 가장 많이 행해지는 형태가 뭐다? 자체 개발 사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건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요. 만약에 미래에 대한 이제 이 사업의 전망성이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본인이 능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만 개발 규모가 점점 커지면은 혼자서 하기가 점점 부담되는 시기가 좀 도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은 혼자서 다 해번지는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뭐 이 단어 자체가 의미 있잖아요. 자체 개발 사업.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내용인데 지주공동 사업이라고 밑에 나옵니다. 지주공동 사업. 지주공동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하실 때는요. 이게 크게 유명한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주공동 사업은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등이 있죠. 개발업자 등이 같이 이제 조인트로 개발하는 사업을 지주공동 사업이라 그래요. 목적은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겠죠. 위험 뭐예요?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근데 이 지주공동 사업 중에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등가 교환 방식. 의외로 더 올라가야 돼요.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은 이제 개념만 이제 적어드려야겠다.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뭐를 제공했을까? 어떻게 하셨어요? 토지 소유자는 이제 토지를 제공했어요. 지워버리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뭐를 제공했을까요? 머니. 그렇죠. 자금. 자금하고 개발의 노하우 등을 제공한 거야. 자금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시행을 해요. 공동으로 시행해서 부동산을 완성시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뭐를 가져요? 지분을 가져. 지분 비율대로 나눠 먹는다고 해서 뭐라 그런다? 등가 교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등가 교환 방식에 종류가 있어요. 등의 종류가 우리 책의 밑에 지주공동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 이제 분양금 지급형, 투자자 모집형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다? 등가 교환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나왔어요. 네, 두 가지만 이제 공사비 있죠, 공사비.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게 있어요. 대물이 뭔지 아시죠? 뭘로 주는 거야? 지분을 뭘로 나누는 거야? 그 대물로 나누는 거지. 물건 완성된 부동산으로 나눠 먹는 것이고 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어요. 이건 뭘로 나누는 거예요? 돈으로 나누는 거죠, 돈. 돈으로 나누는 것이고 이거는 물건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등등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지주공동 사업 중에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게 사업 위탁 방식이 있어요. 사업 위탁 방식 우리 책은 그 지주공동 사업의 이제 맨 밑에 사업 위탁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사업 위탁 방식이 있는데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 있죠?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토지 소유자가 뭐를 제공할까요? 토지를 제공하는 거야. 자금은 누가 조달할까?
그러면 토지는 토지 소유가 제공하고 자금은 개발업자가 제공하면은 그건 무슨 방식이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이지. 지금 우리가 사업위탁 방식 하는 거죠. 등가 교환 방식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자금도 제공해요.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겁니다. 사업은 누구 명의로 할까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해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마련된 돈 가지고 자기 명의로 개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업을 완성시켜 달라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위탁도 두 가지 크게 나눠지는데 전부 위탁 방식이 있고 부분 위탁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분 위탁 방식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시공을 맡겨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요? 개발업자. 이때 개발업자는 돈을 댔죠? 안 됐죠. 돈 된 거 하나도 없죠?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완성된 다음에 이 사람은 뭘 가져간다고 시험에 나오냐면은 수수료를 먹는다라고 일관된 방향으로 합니다. 수수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워버리죠? 그 공사 현장에 누워버리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와, 민법 완벽하게 되셨네. 야, 유치권이 다 벌써부터 입에 착착 붙으시네요. 굉장하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뭔데? 유치장?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할 텐데 유치권. 그래서 이렇게 논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계열 방식 중에 또 하나가 토지 신탁 방식이 있어요. 신탁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신탁. 민법 시간에 신탁, 뭐 공시법에도 신탁 이런 거 공부할 텐데 신탁이 무슨 말이에요? 믿고 어떻게 맡겨요? 탁? 그래서 신탁이죠. 그래서 믿고 탁 맡긴다 그래서 그거 완전하게 맡긴다는 느낌 들어요. 미심쩍어하는 느낌 들어요. 완전하게 맡기는 신탁 이렇게잖아요. 탁. 그렇게 탁 맡길게 탁 이러잖아요. 집에 있는 그분도 저한테 신탁을 많이 하죠. 나가면서 맡길게 설거지 탁 맡기죠. 이렇게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면은 맞아 죽어요. 이렇게 등등. 토지 신탁 사업에 대한 논리인데, 그런데 뭐를 맡기는 것이 완전한 맡김이 될까요? 소유권이겠지. 우리가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겠죠. 토지 소유자가 가장 아마 신탁 방식에서 의미가 있는 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했는데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해요? 신탁회사에게. 그럼 신탁회사는 이제 그 개발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면 이제 사업 승인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법상. 사업 승인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 주인이 누구로 돼 있어요? 신탁회사야? 토지 소유자야? 신탁회사로 돼 있지. 지금 소유권 이전했다니까? 소유권 이전했다는 말이 아직은 공부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신탁회사한테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돼 있어요. 자금은 누가 조달할까요? 신탁회사가. 신탁회사 본인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죠. 그럼 사업은 누구 명의로 할까? 신탁회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이건 신탁관계에 따라서 수익이 분배가 될 겁니다. 그건 민법 시간에 다루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위탁 방식하고 토지위탁 방식에 대한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소유권이 이전했니, 토지 땅에 대한 소유권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소유자한테 했던 거를 여기는 전부 다 신탁회사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위탁자, 뭐 수탁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소유자 이렇게 잘 구별하셔야 되고 문제 내기 참 좋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개발 규모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위에도 이제 거기에 그 구분해 보면 컨소시엄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 규모가 큰 거야. 그래서 큰 솥 시험이라 그래요. 큰 소시엄 사업. 큰 솥인데 큰 솥은 그럼 대규모라고 해야 돼요? 소규모라고 해야 돼요? 대규모잖아요. 큰 솥인데 작은 솥도 아니고 근데 대규모 개발 사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등등이야. 그래서 이제 민간 계열 방식에 유명한 이것이 있는데 이제는 출제위원들이 이제 자주 내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도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 등가 교환 방식.
사업위탁 방식, 토지인탁 방식. 이 3박자가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주된 내용 거의 90% 이상이 세 군데에서 정답 체크로 나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민간 개발 방식의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낼 게 없어. 낼 게 없어서 이제 뭐 낸 거 또 내고 그다음 뭐죠? 또 틀리고 또 내고 또 틀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꼭 이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체 개발부터 지주공동 토지인탁 컨소시엄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나중에 이제 압축해서 할 때는 등가 지주공동 사업적 행태인 등가 교환하고 사업이탁 그리고 토지인탁에 대한 요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잡아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개발 이론의 그 지시 타투하고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쌍축이야. 두 가지를 쌍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하고 유용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가 이제 꼽사리를 끼면서 이제 정답 체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 두 가지 지시 타투하고 두 가지를 양축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8페이지에 영어로 공부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옛날식 분류책인데, 그 하나가 이제 법이 개정돼서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 나오면서 거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산수도 어렵고, 국어도 어려운데 영어까지 하면 충격적인 거라서 잠깐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뭐, 그 개략적으로 뭐 책이 이제 순서대로 안 돼 있어서 개략적으로 순서를 맞춰서 해드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적어드린 내용 중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살을 붙이면은 조금 살을 붙여서 하면은 하나의 큰 플러스 개발론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부담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제 기반 분석에 대한 논리는 이건 입지론에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도록 하겠어요. 기본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제가 112페이지 또 매년 나오는 거 하나 있죠. 마케팅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